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롭게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되는 또 시리즈 중에 네.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을 봤을 때는 엄청난 전쟁터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전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갈려지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태평양 전역, 독소전 네. 이런 가면서 이렇게 갈려지기도 하고요. 그 북아프리카 전선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해전을 얘기했을 때 이제 태평양 전쟁에 나오는 해전과 함께 네. 또 거론되는 게 대서양 전역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 전역에 관련돼 가지고 뭐 관련되는 뭐 책이랄지 네. 뭐 서적, 영화 뭐 이런 것들도 종왕왕이 있는데요. 유보트도 등장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대서양 전역에 대해서 우리 정 작가님께서 한번 네. 다뤄주시겠어요? 이게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선 대부분 다 대서양 전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서양 전역, 왜냐면 이게 6년 동안 전투가 벌어졌던 거라서 이걸 뭐 전투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다음에 뭐 한두 번 전투가 벌어졌던 것도 아니고 사상자도 뭐 어마어마했고 전쟁에 그렇죠. 끼친 영향도 진짜 말도 못할 정도.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뭐 치열한 전투, 인명피해 그러면 막 지상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잘해야 그런 공중 것만 정도. 생각하지만 네. 사실 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하거든요. 피해가 몇십만 명. 그렇죠. 왜냐면은 유보트 같은 경우는 포로도 잘 안 되죠. 뭐 한 번 가라앉으면 그냥 70명씩 단체로 그냥 꼬로록 해버리니까. 실제로 유보트 승조원들 사망률이 70% 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유보트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수송선,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오가는 연합군 수송선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어서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제 선원인데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들어있는 게 식량이나 화물이다. 일반 화물이면은 잠잘 때 옷 다 입고 구명복 끼고 문을 열어놓고 자라. 왜냐면 이제 오래 맞으면은 이제 바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무슨 폭발물이다, 화약이다 이러면 안심하고 문 닫고 옷 벗고 자라. 이게 뭐 안심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터지면 뭐 빠져나갈 틈이 없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쉽게 간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진짜 딱 그죠? 영국식이다 진짜 딱 그 유머가. 이게 1939년에 제2차 세계전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이제 다들 영국의 머리에 들었던 건, 저는 영국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의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입장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크릭스마리네라고 이제 부르긴 하지만 독일군 중에서 가장 전력 증강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차나 항공기나 총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군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질 못해서, 그렇죠. 이제 그 재무장 선언 이후에 이제 독일 해군이 이제 1단계 끝이라고 했던 제트 플랜의 1단계 끝이 40대 초중반이었어요. 43년, 44년, 그렇죠. 45년. 그래서 유명한 레더 제독이 이제 딱 터지니까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폼나게 죽는 것밖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1차 세계대전 때보다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렇죠.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황제가 이제 뿜뿜하면서 했던 대함대라도 있었는데, 진짜 거의 그때 영끌하면서 만든 그렇죠. 근데 2차 대전 때는 그런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두 가지밖에 없었죠. 하나는 바다에다가 이제 배를 풀어서 그 1차 대전 때처럼 이렇게 상선들을 습격하는 그 작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잠수함밖에 없었는데, 2차 대전 초반에는 재미를 좀 이제 그 배를 이용한 작전은 재미를 좀 못 봤어요. 이제 그 남미에서 좀 깔짝거리다가 이제 걸려서 잡침해 버렸죠. 그다음에 이 남은 건 이제 잠수함밖에 없었는데, 이 우리 히틀러 아저씨가 또 육군 땅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는 히틀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인 전체의 이런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는 육상민족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보트를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뭐 그런 명성에 비해서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라 상당수의 유보트들은 이제 소형, 이제 훈련용,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안용 조그만 몇백 톤 안 되는 것들이라서 이게 대서양에 나가서 작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었고, 애초에 사실 큰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과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발전했어요? 일단 축전지 같은 분야에서 잠항 시간이 조금 늘어난 거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 자체보다는 어뢰가 많이 발달했죠.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잠수함, 우리가 생각한 2차 세계 잠수함은 사실은 잠수가 가능한 배.
라고 보는 게 맞아요. 흔히 얘기하는 게 영어로도 이게 네. 지금 서브머린이라고 하지만 서브머서블 즉 가라앉을 수도 있는 배. 그러니까 늘 가라앉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사실은 잠수함 자체보다는 제가 보기엔 발달이 그 사이에 20년 동안 빨랐던 건 이제 좀 아까 어려운 여러분. 정 작가님이 조금 발전했다는 그 뉘앙스로 네, 얘기를 네,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었는데 사실은 무기 체계화 됐다 네. 안 됐다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네. 맞아. 2차 세계대전은 이게 전략 무기화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게 제가 조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잠수함과 그렇죠. 비교됐던 분야였고요. 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이 유보트들이 막 그렇게 전면에 나설 거라고는 아마 독일 해군조차도 생각을 못했을 그렇죠. 텐데 네. 변수가 이제 메제르봉 작전, 네, 그 이제 노르웨이 침공 작전 때 그 뭐라고 하지? 15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대포에다가 독일이 자랑했던 순양함이 작살나요, 진짜. 작살나죠. 네. 그냥 꼬로로. 노르웨이였나? 네. 네, 배 노르웨이에서 보이면서 그쵸. 뒤집어지죠 그냥.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킹스 초이스라고. 예, 네. 거기서 이제 보는데 이제 몇 대 맞고 가더라고요. 그 예. 포도 독일제 포를 백몇십 년에 들어왔던 걸 개량했던 거고 예. 거기서 이제 결정타가 어뢰였잖아요. 어뢰도 독일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그 시점으로. 오.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건 이제 영화나든지 이제 배가 이제 워낙 컸던 배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노르웨이 전역 때 이제 열받은 영국 해군이 전함들을 풀어서 구축함들부터 엄청 때려잡아요. 그래서 작전 자체는 독일이 완수를 했는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이제 독일 해군의 수상함대는 거기서 이제 다 소멸.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깨갱했죠 진짜. 네, 거기다 그걸 받고 나서 우리 히틀러 아저씨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못 싸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찬밥이 됐고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보트가 처음부터 뭐 계획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서버가 요거 서버도 안 됐는데 축구로 보면 교체 선수인데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U22 카드 정도 되는데 나한테 의외로 잘 뛰는 거예요 얘가. 네, 빨빨거리면서. 약간 루키 같이.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됐고 사실은 그거밖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독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봉쇄하느냐 이제 봉쇄를 했을 때 몰아붙였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을 봉쇄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작전을 짜게 됐던 거여서 이제 1차 대전 때는 사실 잘 보시면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칠 때까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그런 별다른 고민 없이 뭐 독일 시작부터 그냥 네, 그렇죠. 거의.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참전한 것도 있긴 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대서양은 속된 말로 이제 불바다가 된 거였죠. 이게 사실 이 얘기도 하는 게 미국 참전이 41년 12월이죠 공식적으로는. 네. 비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이미 41년 중반부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시점부터 미국 해군도 유보트 사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국 해군에다 구축함도 대회 50척이나 대회에 줬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참전했다고 보도 무방하죠. 뭐 앵글로색슨족 국가들끼리 뭐 그 요번 그 에피소드에서 계속되게 본의 아니게 이제 네네. 보급 위주로 이제 이야기가 또 맞습니다. 돼가고 있고 이것도 보급의 그렇죠. 어떤 그 전쟁인데 결국은 그 독소전마저도 네. 그 소련의 그 엄청난 자원 때문에 그렇게 나치 독일이 맞습니다. 두들겨 팼어도 결국은 살아나고 했지만 거기에 가장 큰 또 그 힘이 되는 게 바로 그 서방에서의 그 지원이거든요. 원조죠. 네. 원조 부분이 상당했는데 랜드리스. 있었을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결국 보급선을 끊느냐 못 끊느냐 하는 해전이 바로 대서양 전역이고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줄기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영국이 잘 대응을 못해서 이제 삽질한 측면이 이제 이 전역을 키워줬죠. 그 대표적인 게 스카페플러 항의 이제 장에 퀸터프린이 U47을 끌고 들어가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스케퍼플라왕이 독일 해군에게는 어떤 치욕적인 장소예요. 왜냐하면 1차 그렇죠. 대전 끝나고 독일의 대함대가 거기로 가서 이제 압류된 상태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영국 해군이나 승전국 배들을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독일 해군이 그 밸브를 열어서 자침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독일 해군 입장에서는 이 장소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소였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항구라 그러면 이렇게 뭐 방파제서부터 이제 어뢰 방잠망서부터 해서 잠수함이 못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해놔요. 원래 그렇죠. 근데 여기를 돌파해서 어뢰를 쏴서 배들을 격침시켰다. 그럼 이제 영국 해군 입장에서는 이제 발 뻗고 못 자는 거죠. 뭐 속된 말로 개망신.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뭐 항공모함도 가라앉고 막 이러면서 영국 해군 이 처칠 아저씨가 야 이거 겁나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이제 밀어붙였던 거였죠. 사실 최근에 연구 기록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사실은
이제 영국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 바다로 막혀 있으니까 바다에서 뭔가 못 들어오면 우린 굶어 죽어. 그렇죠. 라는 공포감을 자극하기에는 유보트만한 게 없었죠. 없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삽질하다가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카드를 하나 꺼내죠. 쇼미더머니. 네. 그러면서 어뢰에 가라앉는 배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면 돼. 리버티십처럼. 리버티십. 네. 그냥 뭐 어뢰로 하나 가라앉으면 우린 두 척.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더 큰 건 이제 미 해군이 대서양의 상당 부분의 대잠 세력을 추가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맞다 보면 맷집이 세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해군의 그 구축함 전력의 초석이 됐던 알렘 썸너 그 기어링 네, 계속 그렇죠. 나오게 된 거고 그러한 호위 구축함들의 활약 때문에 결국 유보트 부대도 한계가 온 거고. 칼 데니시드의 10년 20일이라는 자서전 진짜 명작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 미국 연안으로 간 그 독일 잠수함들이 소수였어요. 왜냐면 그때 긴 항속거리를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근데 가니까 완전 먹이밭이죠. 왜냐면 등어간지조차 안 하는 데들이 대다수라. 그러니까 등하간지 하려고 하면 이런 좋은 구경거리를 왜 못 보게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뭐 카리브해까지 내려가서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격침을 하면서 잠깐 전성기가 왔는데 이제 뭐 그 10년 20일에도 나왔지만 43년 5월 마지막에 한번 반짝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네.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리버티십을 비롯해서 배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의 이런 대잠 이제 그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또 하나 이제 에어갭이 줄어든 게 저는 결정타였다고 봐요. 에어갭.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이게 항공 엄호 구역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영화 우리 톰 행크스 아저씨 나왔던 그레이하운드에서도 그렇죠. 유보트들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그 미 해군의 이제 미군의 그 항공기가 이제 연료 그걸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딱 돌아가면서부터 이제는 그 에어갭이란 게 그 항공 엄호를 못하는 구역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유보트들이 거길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때로 몰려와서 이제 2리 대 전술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포르투갈령 아도레스 제도 이제 여기가 이게 그 대서양 쪽에 있는 섬이라 상당수를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아이슬란드를 이제 미군이 이제 쓰면서 이제 줄일 수 있었죠. 우리가 이 정 작가님이 이 대서양 전역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책으로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네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실감 난 네. 거가 바로 그 영화 이제 이런 그 류의 영화 요런 그 배경을 한 영화가 많지 않았고 그거를 시각화했던 것이 없었는데 그레이하운드가 네.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 그 전에 뭐 유보트에 관한 최고의 명작은 뭐 당연히 특전 유보트죠. 그렇죠. 그리고 있고 뭐 U571도 나왔는데 그 영화들은 대부분 잠수함 입장에서.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레이하운드는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톰 행크스 함장님께서는 식사도 못했어요. 아 진짜. 잠도 못 자고 잠잘만 하면 뭐 그걸 어떻게 봤어요? 예? OTT로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요즘은 보면은 뭐 한 20분 30분 정도 설명해 주는 데 많죠. 정말 그 영화 중에 좋았던 거는 음향 효과였어요. 아 그죠. 야 보면 볼수록 진짜 와 해전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죠. 진짜 효과가 대단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보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냥 상어 같은 거의 자연재해급. 맞아요. 예, 그죠. 네. 그리고 뭐 그 샤크마우스라든지 이런 그림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특히 유보트 떠오를 때 그 음향들이 쫄깃했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대서양 전투에 영국이나 미국 해군 입장에서 치르는 대서양 전투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거기도 보면 이제 이제 집단 호위 체제를 가서 뭐 이글이라는 이제 이제 다른 배랑 이렇게 교신하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양떼를 지키는 늑대개 같은 건데 다른 이제 늑대나 다른 것들이 습격해 오면 어떻게 막을까? 이러면서 막 밤새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지키던 다른 동료함 터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진짜로 사실은 손에 땀을 쥐고 제가 뭐 이제 누구 편 드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탄약이 다 떨어졌으면 이런 장면 나올 때는 내가 그 배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안타깝구나.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위기를 어떻게 넘기냐면 항공기가 와서 도와줘요. 거기도 이제 에어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지막 위기를 벗어난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피해가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애니그마가 해독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독일 해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애니그마가 대서양 전투 기간 중에 처음 초반에 41년, 42년 사이에 어떤 해독이 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딱 끊어지는 시기가 또 있는데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 대서양 해전에 피해가 나오는 기간이 거의 애니그마가 해독이 잘 되냐 안 되냐고 그렇죠. 거의 일치합니다. 잘 되는 동안에는 피해가 격감하고 안 되는 동안은 확 늘어나고. 거기다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이제 레이더를 하면서 이제 배들이 자망을 하지 않고 떨 때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기가 날아가서 격침을 미리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트도 레이더파 장비를 갖추는데 문제는 이 레이더파로 해서 항공기가 우리를 쫓고 있네, 그럼 자망을 해야 되는데 당시 유보트들은 자망 속도가 되게 느린데다가 그렇죠. 이거를 축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내 들어가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계속 떨어져서 후반부에 피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칼 데니츠 제독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투입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거 유보트를 철수시켜 버리면 이 대잠 세력들이 다 이제 그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라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상률이 거의 70% 정도 나오게 되는 거. 이거는 미 육군 폭격기 부대 그 사상률보다 훨씬 높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망률이죠. 군대 특정 병과가 70%가 전멸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거의 싹 쓸려 나간 수준이거든요, 진짜. 네, 나간 수준이었죠. 괴멸이라는 그렇죠. 용어를 쓸 그러니까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5월까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던 거는 이제 사실 칼 데니츠를 비롯한 독일 해군의 이제 역량. 근데 그거였어요. 그게 결국은 엄청난 부작용이 있던 게 실제로 43년 하반기부터 독일 잠수함대 어떤 승조원들의 질적 수준이 그렇죠. 확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해가 점점 그 악순환이죠. 피해가 가중되니까 숙달된 승조원들이 줄어들고 숙달된 승조원이 줄어드니까 더 취약해서 더 피해가 늘어나고 맞죠. 점점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네. 태평양 전역의 일본 연합함대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죠. 그게 악순환 시작되면 네. 그 막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전투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이라든지 이제 뭐 육지라든지 물 이제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가 나오면서 사실 하나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전투가 없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무기 체계, 뭐 드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할 수 있으면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 바다 내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뭐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 대서양 전역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추천드리는 뭐 영화나 이런 거는 사실 뭐 특전 유보트 같은 경우는 워낙 명작이니까 뭐 밀리 매니아 분들은 보셨겠죠. 하지만 뭐 다시 한번 보셔도 재밌고, U571은 약간 뭐 그러긴 하지만 뭐 그 영화 자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유보트 내부 문제니까. 그다음에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소개가 안 됐지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최근 거보다는 저는 칼 데니츠 제독의 이제 회고록이죠. 10년 20일. 10년 20일 뭐냐면 히틀러 후계자였을 때 나중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난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회고록. 이제 물론 뭐 히틀러를 대놓고 편들지는 않지만 이제 뭐 약간 그런 걸 제외하고는 책 자체는 이제 뭐 최고 책임자였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근데 최근에 책을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예전에 있던 걸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니면 저도 이제 그 가장 추천드릴 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칼 데니츠의 자서전인데, 그게 이제 구하기 조금 어려우시면은 칼 데니츠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한 뭐 인터넷이라든가 네네. 이런 데에서부터 좀 훑고 또 대서양 전역의 전반적인 거를 갖다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그렇죠. 뭐 네. 다른 매체의 뭐 그레이하운드랄지 뭐 유보트랄지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좋을 것 하나 같아요. 아쉬운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대서양 전투는 특히 이 애니그마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애니그마나 이 영국의 암호해독에 대해서 잘 다룬 책이 국내에 참 찾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영상 매체는 좀 뭔가 굉장히 애매하게 좀 이미테이션 게임이요? 이미테이션 게임만 해도 어떤 정확성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왜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는데요? 자, 오이형. 네. 예. 이렇게 해서 대서양 전역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됐죠? 네. 됐네요. 예, 됐네. 우리 네. 또 밀떡만의 특징이죠. 네, 그렇죠. 뭐 싹 일로 갔다가 일로 싹 다시 돌아오는,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대서양 전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시간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정 작가님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는 걸 약속드립니다. 정치 함께 경례 밀떡!